화가의 시골 편지. 여름. 작은 것 속에 큰 뜻이 있다. 여름 산책. 하루가 다르게 녹음이 우거지고 아침나절부터 따가운 햇살이 화실 안팎의 공기를 달굽니다. 빗줄기라도 한바탕 훑고 지나가면 시원하겠다 싶은 날입니다. 이럴 때 마침 청량감을 안겨주는 그림이 생각나네요. 겸재정선의 10폭짜리 백로도첩입니다. 2013년 서울 견지동 동산방 화랑에서 열린 조선 후기 화조화전은 화랑계가 불황인데도 수많은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내노라 하는 화가 정선, 심사정, 김홍도, 신윤복 등의 여러 화조화가 처음 공개되었기 때문이지요. 갖가지 꽃과 들풀, 새, 물고기, 풀벌레를 섬세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한 80여 점 하나하나가 일품이었습니다. 그중 저는 정선의 백로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선은 쪽물로 물들인 닭종이 위에 흰 호분과 수묵만으로 그렸지요. 그림은 각 폭마다 버들이나 갈대, 수련, 며느리 배꼽, 자라풀 등을 수묵담채로 그리면서 다양한 자태의 백로 한 마리씩을 그려 10폭짜리 병풍을 완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산천을 독자적인 화풍으로 그려낸 진경산수의 대가요. 조선의 화성으로 불리는 이가 겸재정선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스케일이 큰 금강전도, 인왕제색도를 들 수 있지요. 하지만 화조화의 소품에서도 그의 역량은 여전히 눈부십니다. 크든 작든 이 땅의 자연과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취이지요. 저는 옛 화가의 백로 그림과 마주하며 소중 현대의 뜻을 새삼스레 되새겨 봅니다. 작은 것 속에 큰 뜻이 있다는 이 말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자연 생태계에서는 더욱 각별한 교훈을 던지지요. 예컨대 작은 풀꽃 한 송이나 철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해당 지역의 환경 조건, 즉 생태계의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요. 10수년 전 한동안 경희대학교 탐조반에 들어 탐조 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로 서식지와 둥지를 찾아다니며 관찰하고 틈을 내어 사생하곤 했지요. 그렇게 쌓아온 인연 덕분일까요? 다행히 제가 사는 남사마을에서도 해마다 여름이면 백로를 볼 수 있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그 귀빈들을 맞이할 때마다 참 반갑고 안심이 됩니다. 아직은 이곳이 청정한 생명의 땅이라는 증거이지요. 마을에는 니구산 자락을 휘돌아 흐르는 남사천이 있습니다. 지리산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마치 안동의 화해마을처럼 굽이 돌지요. 이 냇물을 건너 니구산에 오르면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찍이 정지용이 향수에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라고 노래한 식구가 연상되는 경관이 펼쳐집니다. 한여름 냇둑에는 개망초가 무성하고 내를 건너는 징금돌 아래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헤엄을 칩니다. 이 맑은 물가로 백로와 외가리들이 날아듭니다. 백로는 물구비에 솟은 용소바위에 내려앉아 멋진 자태로 길손들에게 카메라 세례를 받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저물녘엔 니구산의 노을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쓸쓸한 자취를 어둠이 까맣게 삼키고 나면 제 차례인 양 달맞이 꽃과 밭꽃이 피어납니다. 그 남사천 둑길을 저는 오늘도 화첩을 끼고 호젓이 걷습니다. 돋아나는 뭇별을 헤아리며. 잡초는 없다. 한 해 두 해 전시회를 열다 보니 어느 해 16회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인전 어머니의 땅 지리산 진경순례에는 지리산의 사계를 그린 생활산수화를 발표했습니다. 유장하고 장엄한 지리산 곳곳을 찾아다니며 아름다운 산화는 물론
문화유산과 삶의 현장을 화폭에 담은 그림들입니다. 2달 가까이 서울에 머물며 지리산 전시회를 마무리한 뒤 산청 화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이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온갖 잡풀이 시위를 하듯 아우성치며 솟아나 있었습니다. 뒤란 텃밭은 쑥대밭으로 변했고 마당은 무성한 잡초들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잘난 그림 농사 짓는다고 집까지 비워둔 채 흙농사에 소홀했으니 어련할까요? 제 사정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아마 혀를 찼을 테지요. 몇 해는 밭갈이 신용 좀 하더니만 이젠 아예 평기쳤구만. 화실벽에는 2달 전 달력이 붙어있고 꽃병 아래로는 말라떨어진 매화 꽃잎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황망한 마음으로 마당을 서성거리는데 철쭉이 때늦게 집주인을 반깁니다. 담장의 소나무는 새순이 올라와 하늘을 찌르며 송화가루를 날리고 감나무는 이내 꽃을 피울 채비를 합니다. 작년 늦가을에 옮겨온 산딸나무가 그 사이 흰 숫자꽃을 수놓았습니다. 키낮은 금낭화도 복주머니 같은 다홍빛 구슬을 아롱다롱 꿰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저를 압도한 것은 잡초였지요. 뜨거운 지열을 견뎌내며 흑흑 숨을 몰아쉬는 잡초 냄새가 짖다 못해 어질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애써 돌보거나 반긴 적도 없는 풀들이 어쩌자고 마당을 온통 뒤덮고 있는 걸까요? 저 기세당당함과 강인한 자생력이 오히려 놀라웠고 순간 저의 분별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꽃과 나무는 선호하고 애착하면서 이른바 잡초한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있었던가. 성가시고 방해되어 뽑아버려야 할 대상일 뿐이었지요. 예로부터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고 일깨웠는데도 말입니다. 그래, 쑥대밭과 잡초를 그리자. 세상사에 대한 편견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자. 저는 화첩을 펼쳤습니다. 누구의 관심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라나는 잡초를 그리면서 원초적인 생명력과 기운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 농작물 따위의 다른 작물이 자라는데 해가 되는 풀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합니다. 사람이 필요에 따라 심은 것은 작물이고 그런 목적과 무관하게 제 마음대로 자라난 것은 잡초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지나치게 인간 중심의 관점이 아닌가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저마다 존재의 의미를 지닙니다. 다만 우리가 경시하고 외면하고 있을 따름이지요. 잡초는 잡초대로 스스로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는 잡초라는 말이 없다. 그들은 작물과 잡초를 구별하지 않았다. 모든 식물과 동물은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있고 각기 존재의 이유가 있는 생명이며 자신들의 친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잡초는 식용이자 약용이 되어주는 고마운 식물이었다. 반면에 우리의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잡초는 쓸데없는 풀, 즉 돈이 되지 않는 풀이다. 경작지가 아닌 사냐에 풀들이 있다고 치자 이것을 잡초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 인간이 표적을 두고 있지 않기에 통칭하여 사냐초 혹은 들풀이라고 한다. 사냐초 중에서 약재로 사용되는 것이 약초다. 변현단, 숲과 들을 접시에 담다 중에서. 대숲을 거닐며 번잡한 도시를 떠나 남사마을에 한옥 화실을 짓고 살아온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실내를 둘로 나눠 한쪽은 작업실로 나머지는 살림터로 씁니다. 살림 공간에는 큰 방과 작은 방이 하나씩 있는데 저는 작은 방을 대숲방이라 부르고 큰 방은 매화방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매화방에서는 뜰의 매화가 보이고 작은 방 창문으로 뒤란의 대숲이 환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대숲은 물결 치듯 끊임없이 일렁이고 댄잎 그림자들이 유리창을 연신 쓸면서
방안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대숲방에서 맛볼 수 있는 큰 즐거움 중 하나는 해맞이입니다. 창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서 언제나 새날의 해맞이를 합니다. 밤에는 대숲 품에서 달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 대숲에 잠긴 마눌은 실로 장엄합니다. 장마철에는 대숲이 풍죽과 우죽이 되어 나부낍니다. 때는 비바람을 견디며 휘어지고 댄잎들은 서로 부딪히지요. 대숲이 밤새 서걱거리며 흐느낄 때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납니다. 망감을 자아내는 자연의 소리에 신비와 전율을 느낍니다. 이렇듯 변화무쌍한 대나무를 그림으로는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미술사가 오주석은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에서 대나무의 신미세계와 그림 그리기의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첫눈에 가득했던 것은 거친 바람이었지만 끝까지 남은 것은 끈질긴 대나무의 정신이다. 대나무의 조형은 너무나 단순하다. 줄기와 마디와 잔가지와 이파리, 그것이 대나무의 모든 것이다. 그런 대를 옛사람들은 가장 그리기 어렵다고 일러왔다. 줄기 하나, 이파리 하나를 이루는 일획을 잘 긋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획 하나를 잘 그으면 10획, 100획이 다 뛰어나다. 그 1획 속에 바람이 있고 계절이 있고 말로는 다 못할 사람의 진정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1획을 제대로 그리기란 참 어려운 노릇입니다. 더욱이 대나무를 직접 보며 사생하지 않고 화보에만 의지해 그린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관념적이고 진부한 붓질이 될 테니까요. 대나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 흥미로운 일화가 생각납니다.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소동파는 시뿐만 아니라 서화에 뛰어났습니다. 대나무 그림으로도 유명해 청탁이 자주 들어왔지요. 한 번은 부탁받은 그림을 그리려는데 공교롭게도 먹이 떨어져 붉은 먹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건네받은 사람으로선 의아해할 수밖에요. 아니 세상에 붉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동파가 대답합니다. 여보게, 그렇다면 세상에 검은 댄잎은 또 어디 있는가? 목주가를 검은 먹으로 그리는 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만 이 사파는 전래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라 일깨우고 있지요. 어쨌거나 대나무를 사랑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가 소동파입니다. 고기 반찬 없이 식사는 할 수 있어도 대나무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언명할 정도였으니까요. 쇠약해진 몸은 다시 살찌울 수 있어도 저속해진 마음은 바로잡기가 어려운지라 늘 대나무를 성찰의 거울로 삼았던 것이지요. 또한 중국 동진의 서예가 왕희진은 집 주변에 대나무를 심고 이 사람이라 부르며 하루도 그와 벗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나무만큼 동양의 정신세계를 오래도록 표상해온 식물이 또 있을까요? 시인 묵객치고 대나무를 한 번쯤 노래하거나 그리지 않은 이는 드뭅니다. 풀도 아니요 나무만도 아닌 대나무를 다들 좋아했지요. 대나무는 모두가 본받을 품성을 지녔다고 높이 여겼을 뿐더러 바다가 얼 정도로 추워도 그 잎이 떨어지지 않으며 쇠가 녹도록 더워도 마르지 않는다 하여 강인한 생명력을 기려왔습니다. 당나라의 시인 백거인 양죽기에서 대나무의 굳건함, 발음, 비어있음, 고듬 이 네 가지 속성을 군자의 덕에 비유합니다. 굳건함에서는 뽑히지 않는 훌륭한 덕을 세울 것을 생각하고 바른 것에서는 어느 편에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세우고 비어있음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며 남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고 고든 것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행실을 갈고 닦아 어느 경우에나 스스로 한결같을 것을 생각한다. 연일 내리던 장맛비가 그치고 어느덧 폭염에 숨이 막히는 한낮입니다. 비온 뒤끝이라 대숲 여기저기에 죽순들이 솟아오릅니다. 대나무는 장대하고 기상이 더 높아갑니다. 며칠째 온 숲에
사정없이 몰아치던 비바람을 어떻게 모두 감내하고 태양과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걸까요? 더위를 피해 천천히 대숲 속을 걷습니다. 들숨 따라 맑고 상쾌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문득 한 시인의 예지가 담긴 말이 떠오릅니다. 대나무가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줄기의 중간중간을 끊어주는 시련의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위한 기도. 나는 70평생 동안 벼루 10개를 미착내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추사 김정희의 말입니다. 그러한 초인적인 연마와 열정이 있었기에 시대를 뛰어넘는 추사체를 낳은 것이겠지요. 추사의 수많은 걸작 중 요즘 제 마음을 유독 적시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9년, 북청에서 1년, 10년간의 고단한 귀양살이를 마치고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 과천 땅에서 병약한 몸으로 간신히 삶을 지탱하던 추사가 죽기 반년 전에 쓴 글귀입니다. 대팽 두부 과강채 고희 부처 아녀손. 최고의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나물. 최고의 모임은 부부, 아들딸, 손주. 이 예서체 대련 대팽고회는 글 내용에 걸맞게 글씨가 수수하고 천연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바라볼수록 살갑고 순후해집니다. 대교 약졸의 경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작품을 대하면 새삼스레 평범한 일상의 비범성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부질없는 욕심을 삼가게 되지요. 그래서인가요? 세월호 참사에 자꾸만 추사의 글씨가 겹칩니다. 학업에 시달리다가 모처럼 교실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겠지요. 그 최고의 모임에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최고의 반찬을 먹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꿈을 향해 미래로 나아갔겠지요. 참사가 벌어진 지 오래이지만 여전히 안타까움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과정을 짚어볼수록 관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돌아볼수록 말문이 막힙니다. 언제 또 이런 비극이 누군가에게 되풀이 될지 모릅니다. 이 순간에도 모양과 크기만 다를 뿐 갖가지 세월호들이 나라 곳곳을 떠다니는 모습이 어른거려 두렵기조차 합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와 한 이불을 덮고 자란 그들 형제, 자매의 심정이 어떨까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선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부모 은중경에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설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자식의 몸을 대신하길 바라고 죽은 뒤에는 자식의 몸을 지키길 소망한다. 생전에는 물론이고 죽은 뒤에라도 자식을 지키겠다는 게 이 세상 부모들의 마음 아닌가요? 군에서 화상으로 손가락을 다친 아들이 휴가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보고 참 속상하고 울적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는 감히 비할 바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보다 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척이라고도 하고 단장지혜라고도 말하지요. 생전에 젊은 아들을 앞세운 작가 박완서 선생은 그 비통함에 대해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없기에 그냥 견디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여름 마을의 산과 들과 내에서는 여러 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까치, 제비, 후투티, 백로, 외가리가 이리 날고 저리 내려앉습니다. 쉬기도 하고 먹이를 구하느라 바삐 움직이기도 합니다.
생기는 충만하고 나랫짓은 기운생동합니다. 어미 새들은 어젓하고 새끼 새들은 명랑해 보입니다. 새들을 보면 이곳이 저들에게 여름 한철 살림터가 되고 있구나 싶어 안도감이 듭니다. 얼마나 무수한 생명체가 이 작은 마을 공간에서 공생하고 있는 걸까요? 인디언 추장머리를 한 후투티가 화실마당에서 잠시 머물다가 돌담 넘어 회화나무 둥지로 훌쩍 날아갑니다. 뒤따라가 살펴보니 어미 후투티가 긴 부리로 새끼 입에 먹이를 건네주고 있더군요. 어느새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마을 뒷산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빛을 가로지르며 외가리 한 쌍도 짝지어 날아갑니다. 빈 하늘을 저어 나가는 날갯짓이 오늘따라 유난히 애틋합니다. 저 새들의 귀로처럼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평온하기를. 우포에 가면 그리움이 보인다. 다시 장령 우포늪에 왔습니다. 20여 년 전 둘의 생태기행 회원들과 첫걸음을 한 뒤 그간 몇 번의 인연이 있었지만 이번에 사흘 동안 머물며 새벽부터 한밤까지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한층 더 풍요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습지인 우포늪은 경남 창녕군 대한면, 이방면, 유어면 등 3개 면에 걸쳐 있습니다. 둘레는 7.5km, 면적은 70만여 평에 이르는데 축구장 300개를 합친 것보다 넓다고 합니다. 또한 한반도가 생성될 즈음인 약 1억 4천만 년 전에 생겨난 국내 최고의 습지이기도 하지요. 우포는 우리말로 풀이하면 소벌입니다.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소를 풀어 키우던 곳 혹은 소에게 물을 먹이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우포늪은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 등 4개의 늪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벌, 나무벌, 모래벌, 쪽지벌로 부르면 더 정겹게 느껴집니다. 쪽지벌은 크기가 쪽지만큼 작아서 생긴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 4개의 습지는 각 구역마다 경관과 생태계가 조금씩 달라서 사진작가와 화가들의 발길이 사계절 끊이지 않습니다. 늪은 습지와 같은 말로서 물에 젖어 있는 땅을 이르며 물도 아니고 묻도 아닌 중간지대를 가리킵니다. 경작지로 쓸 수 없어서 사실 사람의 살림살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천덕꾸러기 같은 습지는 몇 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울 만큼 생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 가치를 웅변이라도 하듯 우포늪에는 굉장한 별칭들이 있습니다. 생태계의 자궁, 수생식물의 교과서, 살아있는 거대한 자연사 박물관, 종 다양성의 보고 등등 화려한 수식어들이 달려있지요. 우포늪은 이제 아프리카 보츠나와에 있는 오카방고 습지처럼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1998년에는 람사르 협약이 우포늪을 국제보호습지로 지정, 생태계의 보물임을 증명해 주었지요. 이 밖에 국내 천년기념물 제524호, 생태계 보전지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비행회피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은 지난 2008년 창녕에서 제10차 람사르 총회를 열었는데 이를 계기로 우포늪의 가치가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초여름의 우포는 물풀에서 피어난 색색의 꽃들과 외가리, 백로 같은 여름철 새들의 세상입니다. 늪인데도 우포의 물빛이 맑은 것은 무려 168종에 이르는 수생식물들이 수질을 자연적으로 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우포늪에는 100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우리나라 전체 식물종의 약 10%인 435종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생식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요. 물이 지어 피어있는 노란꽃 창포와 보랏빛 붓꽃이 싱그럽습니다. 노랑으리 연꽃은 이미 수면 위를 노랗게 수놓고 있군요. 배추 흰나비, 꼬리 명주나비, 노랑나비가 꽃잎들 위로 날아다닙니다. 수면을 뒤덮은 물풀 사이로 쇠물닭이 유영합니다. 부들과 줄, 흑삼능, 창포잎들이 뾰족하여 허공을 찌르고 마름, 버풀, 네가래, 자라풀 같은 물풀들도 절비합니다. 먼경엔 태고의 신비를 가득한 우퍼늪 수면 위에 검붉은 자수정 같은 등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우리나라 생물종 가운데 보존 제1순위에 드는 희귀식물 가시연꽃입니다. 온몸에 가시가 달린 가시연꽃은 국내 식물들 중에 잎이 가장 큽니다. 어떤 것은 지름이 2m에 이르지요. 가시도 치고 주름진 둥근 잎을 뚫고 꽃자루가 삐죽이 솟아나는데 이 또한 가시투성이입니다. 꽃자루 끝에서 피어나는 자주빛깔 연꽃은 선뜻 손 내밀기 쉽지 않은 가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게 곁을 주지 않은 채로 검붉게 타오르다가 밤이면 조용히 꽃잎을 닫지요. 문득 상처 입은 영혼들이 가시도 친 꽃으로 피어난 것만 같아 애잔해집니다. 어디선가 물찬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윤기나는 파란 깃털에 머리는 검고 배는 오렌지색인 청어반새가 찾아왔네요. 늘어진 왕버들가지에서는 물총새와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나래를 펴니다. 청둥오리와 백로는 쌍을 이루어 정답게 날아갑니다. 저 멀리에는 외가리 한 마리가 홀로 상념에 젖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포늪의 여름 풍경은 나른하고 한적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생멸과 숨결이 그득합니다. 정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늪지에 물새와 곤충들의 동적인 풍광이 더해지니 과연 생태계의 보고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우포늪은 호수에서 늪으로, 초원으로, 그리고 최종에는 숲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밟는 중입니다. 변두리부터 차츰 육지화되어 가고 있지요. 이것이 늪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둑을 맞고 늪을 메워 경작지를 늘리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유한한 늪의 생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지요. 일제시대에는 우포늪 주변에 10여 개의 습지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 무분별한 개발과 농경지 확장으로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맨 처음 우포늪을 찾았을 때 보았던 풍경도 좌치가 없어 참 아쉽습니다. 그때는 우렁이나 민물고기를 잡던 어부들과 안악들이 길손을 맞아주었지요. 둑을 쌓고 땅을 매립하고 늘리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무너지자 지금은 보호 차원에서 일체의 낚시나 논우렁 채취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우포늪 이미지와 정치를 그린 추억만이 아득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우포늪의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생태계 복원 활동의 한가운데에는 우포늪을 지키고 있는 푸른 우포 사람들이 있지요. 단순히 환경 파괴 문제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늪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는 단체입니다. 우포늪을 찾아오는 아이들을 위해 즐거운 자연학습 시간을 마련하고 또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크고 작은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답니다. 덕분에 요즘은 우포늪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에 작지만 큰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지요. 우포늪은 홀로 찾아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한 발, 두 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늪의 풍광은 새롭게 다가오고 뭇 생명들이 지상의 별처럼 우리 곁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억급의 세월 동안 생멸을 거듭해온 무수한 동물과 식물들의 영혼까지도 여전히 우포늪에 존재하고 있지요.
이 숭고한 시공간에 고저녁이 어둠이 깔립니다. 이어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우퍼늪으로 내려와 물 위에 반짝입니다. 여름밤의 우퍼늪은 별천지입니다. 또 다른 피안의 세계입니다. 우포에는 늪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못 내려놓은 말씀과 행위들이 화해의 이름으로 먼저 와 있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시방도 알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밤이면 별들도 내려와 민박을 하고 갑니다. 별들이 지불하고 간 새벽 이슬도 좋은 모의가 됩니다. 우포에 가면 그리움이 보입니다. 우포에 가면 아직은 희망이 보입니다. 이광석 우포에 가면 중에서. 한여름의 미감. 한여름 남사마을 니사제 연못에는 꽃잔치가 한창입니다. 니사제는 1857년에 지어진 건물로 남사마을 밀양박씨들의 선조인 송월당 박호원을 기리며 후학들이 학문을 연마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조상들의 제사를 모시는 제실로 쓰지요. 집을 빙 둘러가며 마루가 연결되어 신발을 벗은 채로 돌아볼 수 있고 마루 양쪽에는 계자 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요. 한편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백이종군길에 하룻밤을 지낸 곳으로 유명합니다. 난중일기에 그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운 독특한 구조만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지만 니사제의 병민은 단연 소담한 뜰에 있는 연못이라고 여깁니다. 초여름이면 앙정스러운 모양의 노랑어리 연꽃이 물 위에 만발하여 녹두빛 연잎들과 함께 연못을 빼고 기수놓는데 그 풍경이 실로 장관입니다. 연못 주변에는 거대한 배롱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담장을 끼고 푸르른 대숲이 무성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이 배롱나무는 천지가 온통 녹색의 세상인데 저 홀로 정념의 불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한여름부터 가을까지 짙은 홍채를 뿌리지요. 그 불꽃이 마침내 꽃비가 되어 연못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꽃잔치로 야단법석입니다. 연지는 배롱나무 꽃으로 붉게 물들고 초록의 연잎 사이로 점점이 노란 등불이 환히 켜진 듯한 모습이지요. 어떤 채색으로도 표현하기 어렵고 어떤 사진기술로도 포착하기 힘든 미묘한 색과 빛의 향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수면에 피어난 노랑어리 연과 낙화한 배롱나무 꽃이 빚어내는 조화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이즘 연못의 개구리들은 신이 나고 잠자리도 물 위를 맴돌며 여름의 정취를 한껏 드높여줍니다. 이 수려한 연못 앞에서 가던 걸음 멈추어 찬탄하지 않고 무심히 지나갈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니사제 뒷담 암벽 아래로는 오래된 돌샘이 있습니다. 옛 주인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돌샘에서 기러운 물로 차를 끓여 계산난간 마루에 앉아 향긋한 다향을 음미했겠지요. 때로는 이어키 연못을 바라보며 시를 짓고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기도 했을 테지요. 그렇게 느긋하게 니사제 여름을 즐기던 옛 선비들의 낭만과 풍류가 못내 그립습니다. 산 언덕에 자리한 니사제에서는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푸르른 남사천이 마을을 애돌아 흐르고 그 너머로 먹빛 기와를 얹은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절비합니다. 그리고 골목마다 정겹게 이어진 담장들이 눈길을 끕니다. 남사마을 담장은 국가등록문화재 제281호로 지정될 만큼 보존 가치가 높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까닭에 마을 경관의 대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지요. 담장은 크게 토담과 돌담으로 구분됩니다. 니사제를 비롯한 양반들의 가옥은 토담을 쌓아 기와를 얹었고 민가에서는 주로 돌담을 쌓았지요. 돌담은 그의 남사천의 강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돌을 옮겨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아 올렸을 순박한 손길이 그려집니다. 오손도손 정을 나누며 함께 일손을 거들었을 이웃들의 선한 숨결도 느껴지네요. 이렇게 더없이 푸근한 담장길을 걷다 보면 사람살이의 살가움이 물씬 전해져 옵니다.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집니다. 이 돌담에는 해마다 풀꽃 씨앗들이 날아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돌담 어느 틈에 식물이 자랄 만한 양분이 있는 건지 정말 희한하게도 민들레, 범부채, 봉선화가 계절 따라 어김없이 고개를 내밉니다. 한 번은 봉선화가 피어 꽃담이 된 돌담을 사생하는데 담장 위로 조각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이 장면이 언뜻 돌의 형상으로 느껴져 화폭에 함께 담았습니다. 저 무구한 세월의 사연을 담고 흐르는 구름처럼 저마다의 형상과 인연으로 인해 돌담이 된 돌의 얼굴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돌을 쌓은 영혼의 손길과 꽃의 만남을 기리고 감축합니다. 개와 고양이와 화가. 깜수나 점수나 희양아, 뒷마당에 가거나 텃밭을 돌보다가 심심찮게 어린 친구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개 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암캐 둘은 홀로 사시는 뒷집 아저씨의 식구이고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뒤란대 숲에 머물기 시작한 고양이는 저희 집 손님이지요. 깜순이와 점순이의 주인인 뒷집 아저씨는 저보다 10살 많은데 제가 마을에 처음 정착했을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텃밭을 함께 읽어줄 뿐 아니라 외출하면 집도 살펴주고 우편물까지 챙겨주십니다. 사실 말이 앞집 뒷집이지 강돌로 나직이 쌓아 경계만 구분해 놓은 터입니다. 우리는 키 낮은 돌담을 훌쩍 넘나들면서 먹을 것도 나누고 사는 얘기도 주고받으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박하고 인정이 넉넉한 아저씨가 허리를 다쳐 예전처럼 운신하기 어려운지라 여간 안타깝지 않습니다. 아저씨한테는 형수가 한 분 계셨는데 작년 봄에 돌아가셨지요. 생전에 그 형수가 부인과 사별하고 쓸쓸히 지내는 시동생을 위해 몇 해 전 단성면 단성시장에서 강아리 1마리를 사다 주셨지요. 바로 깜순이입니다. 온몸이 검어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지요. 깜순이를 기르던 아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호라비 친구한테 10,000원을 주고 강아지 1마리를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인들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겠느냐 마음쓴 때문이겠지요. 새로 맞이한 녀석은 점이 많아 점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뜻밖의 식구가 생겼습니다. 뜨돌이 고양이가 대숲에 머물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번엔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흰 고양이이므로 희양이라고 했어요. 깜순이 점순이와는 하루에 대 몇 번씩 강돌너머로 인사를 나눕니다. 저만 보면 두 녀석은 계집에서 뛰쳐나와 반갑다고 한바탕 야단법석입니다. 끙충거리고 꼬리를 흔들며 당장 목줄을 끊고서라도 제 품에 안길 기세이지요. 누가 또 이들처럼 한결같이 반겨줄까요? 빨래를 널거나 거들 때, 텃밭을 손볼 때, 음식물 쓰레기를 묻으러 대숲 구덩이로 갈 때마다 깜순이와 점순이를 만나면 녀석들의 순정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반면에 희양이는 새치롬한 편이지요. 야생성이 남아선지 좀처럼 곁을 주지 않고 훨씬 더 조심스럽습니다. 어쩌다 다쳤는지 안쓰럽게도 꼬리가 잘린 희양이는 대숲에서 조는 듯 싶다가도 먹을 걸 들고 가면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때론 도도해 보이는 녀석도 배가 고프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개와 고양이는 앙숙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깜순이, 점순이와 희양이를 보면 서로 외면하기 일쑤이긴 해도 사이가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제 영역을 침범당했다 싶을 때는 잠시 으르릉 야옹거리며 사납게 맞서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들 평생에 걸쳐 온갖 이해다툼으로 점철하는 인간사에는 비할 바가 아니지요. 개를 무척 사랑하는 선배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티베트 라사에서 온 개를 입양해 자식처럼 키웁니다. 개 이름이 디도인데 디도와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선배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말미에 꼭 디도 아빠로부터라고 표기합니다. 또 부인은 개에 관한 전문 서적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애완 정도가 아니라 반려로서 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비롯해 수많은 동물은 과연 어떤 영혼을 가진 존재일까요? 곤충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브르 같은 경우에는 필생의 숙제였을 것입니다. 꿈속에서조차 그러한 호기심이 이어졌으니까요. 나는 꿈에 잠길 때마다 단 몇 번만이라도 우리 집 개의 내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파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기도 했다. 세상의 사물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 것인가. 정말 어떻게 보일까요? 막연히 짐작할 뿐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이겠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교활과 탐욕 없는 눈으로 세상을 대할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깜순이, 점순이, 희양이 제가 직접 기르지도 않을 뿐더러 각별한 애정을 쏟는다고 내세울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만나 서로의 방식대로 인사를 나누며 안녕을 살펴주는 친구요,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 모델로서 화첩에 오른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하늘 아래 가까이에서 오늘을 다 함께 살고 있는 평등한 생명이라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저도 한 생명, 그리고 깜순이, 점순이, 희양이도 한 생명입니다. 세상에 함부로 다룰 생명은 없는 법이니까요. 고독의 힘.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뜬 눈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그리운 것이 없어질 때까지 뜬 눈으로 살자. 섬 시인 이생진의 무명도는 언제 읽어도 가슴을 울리는 절창입니다. 우리나라 섬들 중에 1000여 곳이나 찾아다녔다고 하니 이 시인만큼 섬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한 문인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어선을 타고 우리 바다 어디를 지나가도 대충 내가 어딜 가고 있다는 걸 감각적으로 느낀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섬을 떠돌았는지 묻자 시인은 외로워서 갔다고 대답했지요. 외로움에 겨워 찾아간 섬에서 시인이 얻은 것은 자유였습니다. 그는 전남 신안군에 있는 우이도를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몸이 가볍다. 눈을 감고 걸어도 부딪힐 데가 없다. 앞으로 걸어가도 좋고 뒤로 걸어가도 좋다. 하늘만 쳐다보며 걸어도 좋고 수평선만 바라보며 걸어도 좋다. 오랫동안 매였던 소가 고삐에서 벗어난 기분이다. 이것이 좁은 섬에서 만나는 넓은 자유다. 만년에 이만한 자유를 얻어 시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시쓰는 사람의 복이 아니겠는가. 나는 맨발로 걸으며 시를 읽는다. 억지로 짜낸 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를 읽는다. 문학의 집 서울 151호에서 무명도를 비롯하여 섬을 소재로 한 이생진의 시를 읽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지요. 보따리를 싸서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섬으로 들어가 며칠만이라도 시인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지난 세월 홀로 길이를 순례하며 그림을 그려온 저로서는 고독의 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남사마을에 내려와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고 삼터를 돌보며 사는 동안 더 공고해졌지요. 진정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한 번쯤 외로운 섬에 머물러 봐야 합니다. 필히 홀로 지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합니다.
어둠이 깊어야 별이 빛나듯 스스로 부여한 고립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경험도 하게 되지요.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차지했던 삶의 공간에 여백이 생기면 그 자리에 간절함과 그리움이 피어납니다. 권태롭고 메말랐던 일상의 우물에 갈망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지난 여름 어선푸레한 저녁 시간에 벗 하나가 화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전 연락이 없었으니 그야말로 쳐들어온 것이지요. 반가운 마음에 술자리를 펴는데 그가 말하더군요. 아, 이 사람아, 공벽하게 혼자서 이게 무슨 짓인가? 자주 서울도 오고 어울려야 작가 활동이 되는 거지. 또 가족도 만나고. 그 말을 받자마자 제가 대답했지요. 자네는 모르는 소리. 외로움이 깊어야 그리움이 삭트고 그리움이 깊어야 그림이 되거늘. 허허. 무심코 내뱉은 제 말이 그럴듯했는지 친구는 명언이라고 추어 올렸고 그날 밤 우리는 달이 이울도록 희희낙낙하며 대치하고 말았지요. 강물에 띄우는 편지. 음수사원. 한 모금의 물을 마실 때에도 그 근원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물의 근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청년 시절 졸필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써서 책상 머리에 붙여놓고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자연으로서의 물보다는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할 삶의 철학이나 태도에 관한 비유로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살아갈수록 물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다가옵니다. 돌아보면 제 지난 날은 화첩기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시간들 중에 2008년 후반기는 특별한 감회와 함께 떠오릅니다. 내내 눈물겨운 나날이었지요. 눈물의 원천은 비애를 동반한 감동이었습니다. 그해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4대강 공사를 시작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무수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삽질을 실행할 기세인지라 저는 서둘러 우리 강의 흐름을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미력하지만 이 땅의 작가로서 소명의식이 삭터올랐지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과 더불어 섬진강까지 둘러보는 5대강 탐사 화첩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강을 답사하고 문제점을 보도해온 내일신문 남준기 기자가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강을 국토의 젖줄에 빗대자 그는 핏줄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지요. 그렇게 시작된 강 탐사는 국토의 혈맥을 따라 저 역사의 시원을 역류하여 5대강 발원지에서 하구원까지 종횡무진했습니다. 실로 대장정이었습니다. 남 기자의 사륜 구동차는 날이 밝으면 불을 토했고 어둠이 짙어서야 숙소를 찾았습니다. 거친 산길을 달리다가 수도 없이 시동이 꺼졌고 보닛이 날아갈 정도로 심각한 접촉사고가 나기도 했지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지역의 렌트카를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저와 강의 인연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9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영월댐 건설 계획으로 아름다운 동강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때였습니다. 흘러야 할 강을 염려하는 뜻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모여 동강 살리기 모임이 결성되었지요. 이들은 동강의 비경과 생태적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정성을 다한 노력으로 굽이굽이 절경을 이룬 동강의 숨결이 생생하게 드러났고 국민들 사이에 동강을 살려야 한다는 보전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지요. 이 일의 행운으로 동참한 저는 동강 12경과 동강 전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박희진 시인의 시와 졸작을 함께 엮어 시화집 동강 12경을 출간했지요. 인연이 깊어져 저는 다시
동강 살리기 범국민 한마당 휘장을 그렸고 동강의 본부격인 제장마을의 동강사랑 현판과 상량문까지 썼습니다. 모두의 힘이 보태져 2000년에 마침내 영월댐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동강은 제 모습을 간직하며 천혜의 자연유산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동강을 떠올릴 때마다 참으로 다행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채 10년도 안 되어서 또다시 강의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저는 포크레인이 강을 파헤치기 전에 누대로 이어온 강의 생명과 경관, 강이 낳은 삶과 문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국토의 핏줄을 화폭에 담고 싶었지요. 강을 순례하면서 인간 중심의 효역과 자본의 논리로 무생명을 유린하는 것은 시대의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자행될 오욕의 현실이 그대로 역사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화폭에 담은 그날의 강을 바라보며 아쉽고 안타까운 추억이 생기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공사는 시작되었고 강들은 온전한 제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의욕과 의무를 다해 그린 그림은 전시회조차 열 수 없었습니다. 협찬은 어림도 없었지요. 시대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그때의 그림들은 아직까지 화실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후 4대강 사업은 정부 시책의 잘잘못을 떠나 비리로 얼룩진 부실공사 투성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대기업 건설사에 특혜가 주어지고 각종 담학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어두운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경악을 금할 수 없었지요.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을까요? 애초에 환경단체와 국민들은 졸속으로 실행된 4대강 환경평가 결과에 크게 우려했지요.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4대강 중 하나만 시범적으로 정비하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사업을 지속하고 싶다면 국민을 설득하는 끈기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토록 아픈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고 올바른 치산치수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선조들의 지혜와 애민정신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저는 이웃들에게 말합니다.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으려면 질 좋은 조개를 넣어야 하고 그 조개는 갯벌에서 나오므로 갯벌이 우선 건강해야 한다고. 강에 사는 수초와 철새, 민물고기 한 마리도 사람 목숨이나 소중하다고. 강물이 건강할 때 자연이 인간을 지켜줄 때 인류의 미래 또한 기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강은 지금 녹색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오염되는 바람에 온통 녹조 현상으로 가득합니다. 자연은 영원 불변한 게 아닙니다. 강도 살고 사람도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른바 상생의 길이지요. 상생은 상리공생의 준말입니다. 어떤 명분을 위해 한쪽이 희생되지 않고 서로 공정하게 함께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공정하지 않았고 자연을 훼손했지요. 이제 인간은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할 때까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녕 강이 살아야 만물이 건강하고 기운생동합니다. 이제라도 오래된 미래의 강을 위하여 중지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 오늘의 강물에 편지를 띄웁니다.